네,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 영향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서울 강남권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서민들만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가게 될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보통 가을이면 이제 우리가 이사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거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거래 절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예. 서울 수도권으로 보면은 7월이 고점이었는 것 같습니다. 7월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더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지금 7월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9천 건을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8월이 한 6,300건 정도 되고 지금 9월로 가면은 3천 건이 채 안 됩니다. 3천 건도 안 예, 된다. 이제 거래량이 시장에 선행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조정 국면으로 일단 진입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간 단위로 보통 이렇게 통계를 많이 이제 접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빠른 게 아파트 실거래가 그 잠정 지수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잠정 지수. 예, 그게 조금 빨리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9월부터 보면은 서울이 이미 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0.47%니까요. 그러면 0.47 이거는 좀 크거든요. 이 방향성을 좀 틀기 어렵습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를 예, 돌리기가 예. 쉽지가 않은 정도. 그렇죠. 인천이 마이너스 0.08, 경기도가 마이너스 0.04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이렇게 오갈 수 있는데 서울은 생각보다 좀 하락폭이 깊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약간 떨어지는 예. 조정 국면으로 이제 본격 진입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 지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KB국민은행인가요? 아니요, 그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부동산원. 공표가 되는 건데요. 예. 보통 이제 실거래가가 지금 8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9월 이제 일부 거래된 것만 가지고 이제 이걸 통계를 내는 게 그게 잠정 지수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거래량하고 이 잠정 지수는 상당 부분이 좀 앞서서 시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가 줄고 이 잠정 지수로 벌써 서울 아파트가 이제 마이너스로 됐다는데 그러면 대출 규제 영향이 좀 본격화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과거에도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같은 대출 규제는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서울이 작년만큼은 급격한 조정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을 한번 되돌아가 보면은 작년 9월 말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가 중단이 됐고 50년 만기 모기지도 판매가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면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이제 유입되는 그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또 올해도 또 비슷한 어떤 그런 뭐 디스트레스 2단계가 도입된 비슷하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어게인 뭐 2023년 혹은 뭐 2023년 뭐 데자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하고 약간 좀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가요? 서울 아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 작년하고 좀 다른 측면을 본다면은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그 주택 가격 전망 지수 CSI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이번 이제 10월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기준치가 100인데 이번에 116입니다. 116, 꽤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작년은 9월 달에 그게 한 110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때보다 약간 높다는 거. 예. 그리고 공급 불안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의 약간 뭐랄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좀 심하다는 것도 있죠. 공급 불안 우려가 좀 높다. 예. 이제. 예. 그리고 작년 10월에 미국 이제 국채 10년물이 장중에 5% 가까이 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4.12% 정도. 예, 지금 네. 4.2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오다 보니까 한 4.2 정도 되는데 뭐 9월에 이 3.6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뭐 그때만큼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금리 인하 국민이잖아요. 뭐 약간 울퉁불퉁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 보면은 분명히 이 조정 국면은 조정 국민인데 뭐 그런 깊은 조정보다는 일단은 뭐 약한 조정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약한 조정이라면 급락할 가능성은 조금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현재는 뭐 그렇게 심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워낙 이게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투자 자산화되면서 금융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어떤 그런 약한 조정은 예. 뭐 거시 경제의 어떤 그런 충격이라든지 금융 시장의 어떤 그런 뭐 발작이라든지 이런 변수를 제외한 부동산 시장 내부 어떤 그런 변수만을 보고 봤을 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 대출 규제에 따른 집값 영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통계를 대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잠정 지수만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가 지금 마이너스였다고 하는데 청약 시장을 보면 여전히 인기가 높아요. 이 서울 잠실 레미안인가요? 뭐 1순위가 268대 1, 특별 공급은 140대 1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청약 시장의 높은 인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서울의 인기 지역만 경쟁률이 높은 거고요. 오히려 뭐 수도권에서도 지금 미달이 나오는 곳도 생기니까요. 이제 극과 극 어떤 그런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손해 현상. 뭐 손해 볼 일 없다. 뭐 그런 불패 인식이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 청약 가점이 그 요번에 보니까 뭐 7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4인 가족이 보통 풀로 이렇게 청약 가점을 채우면 69점이잖아요. 예. 이게 뭐 천연 개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어려운데 그러면 왜 그러면 장기 무주택자들이 시장으로 대거 그러면 뛰어들었을까? 이 역시 좀 공급 불안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뭐 물량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또 분양가도 또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통장을 쓰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집단화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좋은 지역은 집을 안전자산 형태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청약 열기가 여전히 높다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전세값이잖아요. 전세값도 조금 주춤합니까? 아니면 전세값 상승세는 좀 계속되고 있습니까? 뭐 주춤한 양상이고요. 대체적으로 전세하고 매매는 약간 동조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주택 시장의 뭐 매매와 전세 간의 역학관계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전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어떤 함수 관계를 볼 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흐름을 보면은 매매하고 전세하고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인기 지역의 아파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를 이제 갱신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전세도 신고가를 갱신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조금은 이제 차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차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어쨌든 뭐 전체도 강보합으로 좀 돌아섰긴 했는데 이제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전세는 변동금리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유효 소요가 좀 늘어날 수가 있죠. 전세에 대한 네. 뭐 그럴 가능성.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주담대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신규로 보면 고정금리가 거의 96% 정도 됩니다. 고정금리 수요가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잔액은 64% 정도 되거든요. 고정금리가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도 주택 시장이 약간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아, 고정금리. 근데 전세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그리고 전세 보면은 집을 안 사고 또 이렇게 전세를 눌러 앉으는 수요가 생길 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조정 국민을 좀 들어가면은 그리고 입주 물량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큰 틀로 보면은 매매와 전세는 같이 가지만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조금 전세 시장이 조금은 매매보다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 집값 이 서울 주요 지역의 어떤 아파트를 이제 안전자산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서울 반포 지역이죠. 전용 84제곱미터가 60억 원에 이제 거래됐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사실 60억이면 이게 조그마한 빌딩 한 채 건물 한 채 값이라고 될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이게 부동산 뭐 양극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초양극화가 이제 진짜 계속될 거다. 그걸 예고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봐야 할까요? 초양극화의 서막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결국은 이제 소득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를 이제 부르는 거니까요. 예. 인구 감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양극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수 요소가 의식주잖아요. 네. 근데 입는 거는 다 비슷하죠. 네. 먹는 것도 또 비슷하죠. 오히려 뭐 대도시 사람보다 뭐 나는 자연인이나 그분이 더 잘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네. 그러니까 3대 필수 요소 중에서 집 빼고는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준화가 됐고요. 평준화돼 있고. 결국 남는 돈이 더 어디로 가는 거냐. 음. 결국은 집으로 몰리는 말하자면 이제 집만 비대해지는 집이 주인 노릇을 하는 약간 주주사회 네. 뭐 그런 어떤 단면이라고도 주주사회가 된다. 예, 집이 주인 집이 주인인 사회. 예,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축장 자산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축장 자산.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몰래 묻어두는 뭐 그런 측면에서도 뭐 이 초고가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축장으로서 아파트를 산다. 이래 되면은 생각보다 아파트 값이 좀 비싸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극과 극 어떤 그런 벌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늘이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늘 어떤 예. 그늘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둘러싼 계급 갈등이라든지 뭐 사회적 위화감 이게 커질 수가 있고 네. 또 가난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심한 좌절을 좀 안겨줄 수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본의 가치에 의해서 이 땀 흘리는 어떤 보면 노동의 가치가 좀 패배당하는 뭐 그런 어떤 어두운 측면들이 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양극화 사회, 집이 주인인 주주 사회, 그리고 묻어두는 축장 자산 네. 이렇게 보지만 네. 그에 따른 우리가 좀 어두운 면, 그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주셨네요. 요즘 또 중요한 이슈가 이 디딤돌 대출 규제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용을 정부가 확 늘렸다가 갑자기 줄인다고 했다가 또 유예했다가 혼선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수도권 중심으로는 아마 규제를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 같은데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그러니까 방법 효과가 이제 있을까요? 이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목표는요, 이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요?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일부 이제 뭐 제동을 좀 걸 수밖에 없고 가격이 또 너무 떨어지면은 또 일부 떠받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디딤돌 대출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비수도권은 그대로 좀 가져가고 수도권은 좀 이제 문턱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시장이 좀 조정 국면으로 가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일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연구 논문을 보면요. 예. 서울 수도권은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대출 규제 영향이 더 강합니다. 집값이 비싸니까요. 대출 규제가 강하다요. 예, 네, 예. 서울 수도권. 근데 지방은 집값이 싸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대출 규제보다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더 크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 같은 데 보면요. 예. 지금 6월부터 3개월째 지금 실거래가는 오르고 있거든요. 지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9월 잠정지수 말씀을 예. 드렸죠. 예. 지방은 플러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금 계속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르고 있군요. 뉴스를 보면 무조건 지방이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은 약간 바닥을 다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조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쫓아가면은 다소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좀 어느 정도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좀 진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직으로 2만 6천 가구가 지금 네. 지정이 됐는데 이게 이주가 쉽지 않아서 네. 생각만큼 착공이 계획대로 안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 지금 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 단지를 어디서 네. 그러면 마련할 거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 좀 진일보한 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뭐 재건축 한다고 해서 이주 단지 이런 거 안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어떤 좋은 정책이 맞는데 과연 장소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있고 일단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그 선도지구를 아마 지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주 단지 문제 그다음에 지금 건축비가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고금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주비에 따른 뭐 자금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면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재건축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남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일기 신도시도 다 재건축 부담금이 다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첩첩한 어떤 이 산을 좀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장기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재건축 사업은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재테크 사업이라는 거죠. 수익성이 결국은 관건일 건데 그게 지금 그렇게 녹록한 어떤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 환경과 부동산 시장 동향, 앞으로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